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세미나를 맡게 된 조성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아데닌 염기 교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인데도 참가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만큼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내용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재학 중에 있고요. IBS 쪽에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게 컨텍스트는 이제 인트로덕션과 리저트, 즉 제가 이제 개발하게 된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데닌 염기 교정을 일으키는 이 탈레드 시스템에 대한 이제 리저트를 좀 공유를 할 거고요. 우선은 이제 전공자도 계시겠지만 비전공자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우선 현재 이제 유전자 교정, 그러니까 지놈 에디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제 리저트에서도 사실 논문을 읽으면 단순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요약 설명을 하고 대체적으로 좀 이때 가졌던 제 아이디어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더 나누는 시간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교정, 이게 이제 어떤 분야인가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지놈 에디팅 분야는 2020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 곽광받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캐스9이 발견된 지 10년째 정도 안 돼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좀 빠르게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크게 많이 없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핫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놈 에디팅이라는 분야보다도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을 조금 더 익숙히 아실 텐데 네, 그만큼 이 캐스9이라든지 이런 지놈 에디팅 분야가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놈 에디팅 분야가 현재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 신체 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고 저희도 다 23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화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센트럴 도그마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DNA가 RNA로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형질 발현이 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참 신기하게도 이 DNA 한 군데만 바뀌어도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로증인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유전자 하나가 망가진 게 아니라 정말로 DNA의 한 염기만 바뀌었을 때 이런 피노타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 조로증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병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DNA 한 개만 바뀌어도 되게 이제 말펑션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발현되게 되고 이게 이제 피노타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염기가 변한 것, 즉 망가진 DNA를 정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놈 에디팅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놈 에디팅의 약간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기념비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징크핑거 뉴클리즈라는 것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엔 탈렌, 그 다음에는 모두가 좀 익숙히 알 듯한 크리스퍼 캐스9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베이스 에디터와 프라임 에디터, 그 다음에 이 크리스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 DDCBA와 이제 제가 개발한 탈레드라는 시스템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징크핑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아마 생화학 랩실에 계신 분들은 다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사용하실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죠. DNA 어떤 시퀀스에 바인딩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자르는지 이 2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사실 굉장히 짧은 서열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놈 에디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과 마찬가지로 지놈 에디팅 툴즈들을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징크핑거 뉴클리즈라는 건데 간단하게 이것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A 바인딩하는 부분과 자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DNA 바인딩하는 부분을 징크핑거 프로틴이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르는 부분은 이 포크원이라는 제한 요소의 카탈리틱한 도메인 부분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크핑거 프로틴은 사실 저희 인체 내에서 이제 전사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모티프예요. 그래서 이 징크핑거 프로틴은 이 한 단백질이 3개의 염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크원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의 카탈리틱 도메인은 다이머로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개발된 것이 탈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크핑거와 이제 똑같이 이 테일이라는 이제 프로틴이 각각 이제 DNA 바인딩하는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크원이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좀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징크핑거는 하나가 3개의 염기를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테일은 하나가 딱 하나의 이제 염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가지 CGTA를 인식하는 각각의 테일만 있으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징크핑거는 하나당 3개를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타겟을 하려면 64개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 이제 4개의 염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총 64개의 조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부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단백질이 각각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충 계산만 해봐도 한 3배는 이게 사이즈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필요한 게 64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64개가 사실 다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요. 게다가 굉장히 잘 DNA 붙는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3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부위를 정밀하게 타겟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징크핑거는 그래도 사이즈 측면에서는 훨씬 작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뭐 탈레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모두 다 이 단백질 기반에 대한 이제 기술들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리피들을 다 클로닝을 해줘야 되고, 단백질도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조합하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강받게 된 게 크리스퍼 캐스9이죠. 캐스9을 디테일하게 좀 보면, 여기서는 이제 DNA의 타겟 부분에 이제 바인딩을 하게 이제 좀 도와주는 애가 RNA입니다. 그래서 2가지 컴포넌트가 주로 있는데, 첫 번째가 캐스9이라는 직접 이제 그러니까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그다음에 RNA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RNA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깃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DNA 부분에 나랑 비슷한,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DNA에 내가 붙을 거야. 그럼 그 부위를 잘라줘라고 이제 해주는 이제 용도의 이제 R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DNA에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면 이제 캐스9이 이제 해당 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RNA가 상부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한쪽 부분의 DNA는 싱글 스트랜드로 이제 노출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 거는 한쪽은 싱글 스트랜드 DNA로 노출되고 한쪽은 RNA랑 붙어가지고 더블 스트랜드가 되는구나. 그랬을 때 이 단백질이 한쪽 노출된 곳과 상부적으로 결합된 부분을 각각 자르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다음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징크핑거와 테일, 크리스퍼를 모두 비교를 해보자면 주된 것은 한 2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단백질 사이즈로 보면 징크핑거가 압도적으로 좀 작아요. 그래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되죠. 뭐 치료할 때라든지 벡터에 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사이즈가 작은 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테일이 중간 사이즈고 크리스퍼가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했다시피 징크핑거는 약간 스페시피시티가 가장 떨어지게 되고, 테일이랑 크리스퍼는 그에 비해서는 되게 높게 되죠. 뭐 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역할들도 있겠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2가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앞서서 설명한 것들은 다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DNA가 잘랐을 때 어떤 이제 리페어 시스템이 일어날까를 보시게 되면, DNA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양쪽 다 잘리게 되는 역할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세포 내에서는 이건 엄청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수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패스웨이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NHEJ라는 패스웨이, 그리고 HDR이라는 패스웨이가 이제 작동되게 되죠. NHEJ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순히 빠르게 엮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른 채워 넣습니다. 또는 얼른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뮤테이션들이 들어가게 돼요. 인델 뮤테이션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HDR이라는 것은 하나를 본떠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브레이크가 일어났을 때 이 시퀀스랑 비슷한 게 무엇일까를 찾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떠 가지고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과학자들은 이걸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이를 넣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 도너 DNA를 넣어서 주변에 비슷한 시퀀스가 있으면 세포가 다음과 같이 HDR 패스웨이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는 모델을 보고 본떠야 돼요. 근데 하나는 재빠르게 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포에서는 대부분 NHJ 패스웨이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로 못 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놈 에디팅 툴스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만 자르고 싶은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전반적인 라지 딜리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라지 딜리션은 굉장히 커가지고 약간 크로모점 단위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되도록이면 자르지 않고 어떻게 지놈 에디팅을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던 부분이 그러면 베이스만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선 질병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좀 특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포인트 뮤테이션이에요. 저희가 대부분은 포인트 뮤테이션 때문에 질병을 가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떠한 그 베이스가 바뀌길래 질병이 일어날까를 보시게 되면 뭐 A2G와 뭐 A2C, 그다음에 C2T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G2A로 만든든지 아니면 C2A 또는 T2C를 만들게 되면 정말 50% 이상 되는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피리미딘 투 피리미딘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퓨린 투 퓨린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링이 하나의 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의 링이 두 개의 링으로 가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피리미딘 투 피리미딘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디아미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 그 아민기를 떼어주는 효소가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티딘에서 이제 이런 아민기를 떼주게 되면 유리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T로 읽게 되는 해당 이제 염기고요. 아데노신 같은 경우도 해당 그 아민기를 떼어주게 되면 이노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폴리머레이즈가 G로 읽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폴리머레이즈는 G로 읽기 때문에 그 리페어 시스템이라든지 듀플리케이션으로 가게 되면 해당 부분들이 이제 C2T로 가게 되고 A2G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A2G로 가는 거랑 C2T 이것만 바뀌어도 대부분의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들을 한 50% 이상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그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예요. 그래서 자르지 않고 쓰고 싶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온 게 12였습니다. 데이비드 주 그룹이 이제 네이처에 이제 게재를 한 논문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또 캐스9을 쓰긴 씁니다만 그 DNA의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일으키지 않게 카탈리틱한 도메인을 뮤테이션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를 달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옵니다. 가이드 RNA, 그러니까 RNA 부분이 DNA 한쪽 부분에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한쪽 부분이 그 싱글 스트랜드 DNA로 노출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싱글 스트랜드 DNA에만 작동하는 디아미네이즈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부분이 노출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럭키하게도 크리스퍼 시스템은 이 자체로 싱글 스트랜드 DNA를 노출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디아미네이즈가 작동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두 번째로 또 데이비드 그룹이 네이처에 낸 건데 이거는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입니다.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좀 실험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그 DNA에 디아미네이즈가 없었어요. DNA에 대한. 근데 저희는 DNA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이 되게 굉장한 짓을 합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면 이 tRNA의 디아미네이즈를, 그러니까 RNA의 디아미네이즈죠. 그것을 에볼루션을 시킵니다. 에볼루션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DNA에 작동할 수 있는 디아미네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글 스트랜드 DNA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 부분을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임 에디터인데 이거는 제가 발표할 주제와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크리스프R 계열의 끝판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디아미네이즈, 그러니까 베이스를 바꾸는 애를 달아준 게 아니라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달아줬어요. 왜 이 역전사 효소를 왜 달아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까 전에 RNA 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연장선의 RNA를 더 추가해 줍니다. 이 연장선의 RNA 뭐냐면 역전사가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DNA인 거예요. 이 원하는 DNA를 해당 타겟 부분에 끼워 넣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그 리페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DNA를 만들어서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로 인해서 그 만들어진 DNA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서션도 가능하고 딜리션도 가능하고 또한 모든 베이스로서의 서브스티튜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끝판왕으로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리미테이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극복 과정들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올가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 소기관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인체 내에 되게 중요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 시스템으로 약간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라든지 그런 지놈들은 타겟을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로로플라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서의 그 엽록체의 DNA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게 되면 5,000명 중 1명은 유전병을 갖게 됩니다. 그 목의 유전병이 있죠. 그 5,000명 중 1명의 그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베이스 에디터로 만약에 바꾸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나타내 봤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90 몇 가지 종류가 그 염기가 바뀌었을 때 이제 질병을 갖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의 이제 90%는 마찬가지로 포인트 뮤테이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베이스 에디터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거의 90%예요. 보시게 되면 G2A, 그러니까 C2T로 간 것, 그 다음에 이제 A2G로 간 것이 이제 질병을 갖게 되는 SNP인데 반대로 돌려놓으면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A2G로 바꾸게 되면 고칠 수가 있고 C2T로 바꾸게 되면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CBE랑 ABE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CBE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데이비드 그룹이 이 모거스 그룹과 이제 같이 해가지고 낸 논문인데 이 모거스 그룹이 이제 박테리아 쪽을 좀 하시는 미생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단백질을 발견하십니다. 이게 어떤 단백질이냐면 DDDA 톡스라는 그 이제 디아미네이즈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디아미네이즈가 왜 신기하냐면 대부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디아미네이즈는 그러니까 싱글 스트랜드 DNA에만 작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견한 게 더블 스트랜드에 작동하는 애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크리스피R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RNA로 한쪽 싱글 스트랜드를 농출시켜 줄 필요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테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DNA 바인딩하는 이 프로틴과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에 C2T도 일으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CBE를 발견한 셈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것은 모든 C에 대한 것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TC 컨텍스트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40% 정도가 고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TC만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초의 CB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념비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될 게 이제 탈레드 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 논문을 보고 딱 생각 든 게 이제 CB는 나왔으니까 AB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B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만들어낸 게 이제 탈레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DDDA 톡스가 또 있죠. DDDA 톡스가 있고 그 옆에 아데닌 디아미네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데닌 디아미네이즈는 싱글 스트랜드 DNA만 작동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싱글 스트랜드 스페시픽한 디아미네이즈였으니까 얘가 왜 뜬금없이 나왔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논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신기한 이 DDDA 디아미네이즈가 되게 신기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왜 더블 스트랜드 DNA가 얘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얘만 더블 스트랜드 DNA 됐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딱 든 게 얘는 아마 DNA를 열어주는 역할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든 이 염기, 그러니까 사실 DNA 구조를 보면 이 염기들은 안에 이제 스태킹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사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DNA에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싱글 스트랜드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 아데닌 디아미네이즈만 연결시켜줘도 노출된 싱글 스트랜드 DNA에서 아데닌 디아미네이즈가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작동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탈레드였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실험할 때 이 아데닌 디아미네이즈만으로도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1% 정도밖에 안 나오죠. 굉장히 푸어한 그 액티비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일어나네였어요. 일어나긴 하네. 작동은 하는구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갔을 때도 작동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퓨리티 같은 경우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요. 그럼 이것을 처음에 이제 개발되었던 이 DDDA 뒤에다가 한번 그냥 달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DDDA 뒤에 달아봤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아데닌 디아미네이즈가 일어나는 겁니다. A2C가. 근데 물론 DDDA에다가 그냥 이 DDDA 톡스 뒤에다 그냥 단 거기 때문에 당연히 C2T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DDDA는 애초에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뭐 비록 질병 고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랜덤 뮤타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거에 쓸 수는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C2T를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C2T 액티비티를 올려주는 이 UGI 부분을 한번 떼주자 였어요. 이게 리페어 시스템에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C2T를 더 비약적으로 올려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떼봤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C2T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단지 저것만 뺐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 저거 빼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 변이들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실험들은 했는데 그거는 뭐 논문에는 당연히 실을 수가 없었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떼봤던 거에서 큰 도약이 되었습니다. C2T가 그냥 사라졌어요. 게다가 A2G로만 일어나는 것도 확인했고요. 퓨리티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탈레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S탈레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DDDA 톡스라는 애를 반 잘라서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리는데 DDDA 톡스라고 하면 뒤에 톡스가 있죠. 이게 톡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로는 되게 톡식해서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 잘라서 사용해줘야 톡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 잘라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 잘라져 있는 뒷부분에다가 아데닌 디아미네이즈를 달았던 것을 이 스플릿 탈레드라 해가지고 S탈레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한 게 이제 M탈레드랑 D탈레드인데 이게 뭐냐면 모노머릭 탈레드랑 다이머릭 탈레드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는 DDDA를 반 잘라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합치려면 톡식하다 그러니까 약간 카탈리틱한 도메인을 그러면 약간 제거해보면 어떨까 해서 기존에 원래 이제 DDDA 부분에 카탈리틱한 도메인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뮤테이션을 시킵니다. 이때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근거는 있었어요. 뭐냐면 이 단백질이 카탈리틱한 부분과
DNA를 파고드는, 즉 열어주는 그 도메인은 좀 약간 인디펜던트하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탈리틱한 도메인을 한번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한번 뮤테이션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테일 2개로 나눠서도 써보고요. 그러니까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전체 길이로 해서 카탈리틱한 도메인만 잘랐을 때도 잘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독립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총 만들게 된 게 이렇게 4가지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가 A와 C도 같이 일어나는, A to G도 일어나고 C to T도 같이 일어나는 에스탈레드인데 UGI가 있는 것. 그 다음에 A만 일어나는 스플릿 시스템과 그 다음에 다이머릭, 그 다음에 모노머릭. 근데 이 모노머릭의 장점은 한 테일에 모든 것을 다 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타겟에서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런 다음에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스페이서가 뭐 그림을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페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DNA 바인드 프로틴들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작동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한 7에서 한 12 부분에 잘 작동하더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으로 밀면서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NA 바인딩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한번 시리얼로 해봤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이렇게 쭉 따라서 바뀌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가 좋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패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스플릿 텐던, 에스탈레드라든지 뭐 듀얼 탈레드, 모노머릭을 같이 이렇게 모노머릭 그다음에 듀얼 탈레드를 보게 되면 각각 더 잘 일으키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싱글 셀도 구해보니까 뭐 83%의 변이를 가진 싱글 셀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제일 재미를 느꼈던, 그러니까 흥미를 느꼈던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보통 이제 지놈 에디팅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 현타가 좀 옵니다. 그 오는 이유가 내가 좀 약간 기술 개발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땐 제가 진짜로 바이올로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을 들었던 실험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1900년도에 그 셀에 나왔던 논문에서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이 RNR2 부분이 클로로암페니콜이라는 항생제의 저항성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단순히 이제 세포를 항생제가 있는, 그러니까 휴먼셀입니다. 휴먼세포를 그러니까 클로로암페니콜이 들어가 있는 배제해서 천천히 키워봅니다. 처음엔 낮은 농도에서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높은 농도를 하면서 셀렉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시퀀싱 해보니까 해당 부위에 변이가 있더라라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이 해당 변이가 미토콘드리아의 클로람페니콜 그 항생제의 저항성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논문이 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 논문을 봤는데 1900년도 거의 논문을 이때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증명이 되면 정말로 재밌겠다. 그러니까 딱 들더라고요. 딱 마침 A랑 T예요. 그래서 A to G로 바꾸거나 T to C로 바꾸면 저항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타겟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NR2 타겟인데 실제로 세포에다가 RNR2를 처리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딥 시퀀싱도 하게 되고 클로람페니콜 그 항생제를 쳐주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딥 시퀀싱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퀀싱을 계속 해본 거죠. 보게 되면 그 항생제를 넣어주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냥 처음 그 효율이 그냥 유지됩니다. 그냥 2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걸 항생제를 주게 되면 비약적으로 퍼센트가 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면 변이가 안 들어간 애도 있고 변이가 들어간 애들이 퍼퓰레이션으로 존재할 것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변이가 안 들어간 애들은 죽고 변이가 들어간 애들만 남아서 계속 더블리케이션이 되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일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서 이걸 또 싱글셀로 또 분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싱글셀을 그 와일드 타입의 셀이랑 같이 키워봅니다.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그 노멀 셀을 그 항생제 준 것과 안 준 것, 그 다음에 그 싱글셀 라인, 그러니까 클로람페니콜의 저항성을 갖게 된 세포의 그 저항성을,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넣고 안 넣고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노멀 셀은 좀 자라다가 죽어요. 이게 박테리아랑은 다르게 휴먼셀에 이제 클로람페니콜을 치면 한 일주일은 자라거든요.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뜨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변이를 도입한 애들 같은 경우는 싱글셀 라인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900년대에 이제 나왔던 개념을 사실 실제로 지놈 에디팅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이 남는데 너무 재밌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마이너한 내용이에요. 뭐 MTT 어세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컨스트럭트를 넣어줬을 때, 에스탈레드를 넣어줬을 때 셀에 턱시시티가 없는지 크게 없더라 라는 이제 결론이겠고요. 뭐 미토콘드리아 혹시 커피 넘버 수가 줄어드나? 체크해 보니까 뭐 크게 안 줄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옥시전 레스피레이션 옥시전 산소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말펑션이 혹시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잘 산소 호흡하고 ATP 잘 생성하답니다. 그다음에 그 오프 타겟은 어떤가 보니까 오프 타겟은 물론 조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뭐 기존 처음에 나왔던 그 CB와 비교했을 때는 좀 적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뭐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만 타겟을 해야 되니까 이게 혹시 호몰로지가 높은 뉴클레어스에서는 과연 오프 타겟을 안 일으킬까? 그러니까 뉴클레스에는 정말로 안 들어갈까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호몰로지가 높은 부분 몇 개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처 논문에 뭐가 나왔냐면 처음 나왔던 그 CB 관에서 그 논문에서도 뉴클레스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핵에서의 오프 타겟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핵에서 오프 타겟이 있다라는 네이처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마 뉴클레스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오프 타겟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패턴을 보면 DDCB, 그러니까 처음 나온 그 CB 같은 경우는 TC 모티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온 타겟도 TC인데 오프 타겟도 TC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발한 탈레드 같은 경우는 TA를 갔는데 신기하게도 온 타겟은 이 TA 모티프를 갖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잘 변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거는 이 TA라는 이 모티프는 사실 그 RNA 오프 타겟에 대한 약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뭐 추가적인 또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A2G를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개발을 했었고 이 탈레드는 거의 이제 49% 정도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디지즈에 대해서 좀 테라피틱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동물 모델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셀에 게재가 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김진수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포닥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 이제 학생분들이 몇 명 계시게 됩니다. 혹시 이것과 관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뭐 이번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질문 못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주셔도 돼요. 제 이메일은 CSI 제 그 이니셜이고요. 그 다음에 1053입니다. 그래서 이제 snu.ac.kr에서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정말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